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론이 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진행이 돼가면서 부담이 되는데요. 중국 경제 상황 자세히 오늘 짚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랜만에 뵌 이유가 이제 미국에 안식령 가셨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미국에서 1년 계시면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좀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보시는 중국 미중 갈등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미중 기술 패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네. 미국에서 보는 특히 미중 기술 패권 부분들을 좀 봤는데 일단은 뭐 결론은 미중 기술 패권만 두고 봤을 때는 꽤 긴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이게는 이제 뭐 국내 미국 정치를 위한 이슈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대선에 따라서 또 이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만약에 이제 지금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없지만 그런 이제 구도 속에 있다라면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한중 관계가 또 그에 따라서 또 소용돌이를 칠 수밖에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부분에서는 뭐 여러 매체에서 보셨다시피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 가는 게 아니냐. 지금 뭐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글로벌 CEO들까지 다 중국을 방문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기를 또 바라는 또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기술 패권 부분에서는 더 미국은 좀 강력하게 종류별로 섹터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AI나 반도체를 넘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차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뭐 잘 나가는데 한쪽에 막힌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분야마다 다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좀 느낌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중국 경제 총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총체적인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심플하게 하반기 중국 경제를 전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3분기가 제가 볼 때는 한 5% 초반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이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이제 올라오는 그러니까 11일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성장률은 양회에서 이야기했던 5% 전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좀 둔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 시중에 이야기하는 여러 이제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자산 버블로 갈 것이다. 일본식 이 재무제표 불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그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는 않다. 하나씩 이제 부동산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강력하게 중국 인들한테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소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민간 투자가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일자리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신, 불안감, 불확실 때문에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 경제 성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소비가 지금 원래 2018년도만 해도 한 76%까지 갔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한 58%. 그다음에 2021년도면 65%까지 갔는데 작년에 코로나 봉쇄가 이제 적점했던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죠. 32.8%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워낙 극단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견돼 있던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안 믿는 거죠. 시장과 정부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도 잠자고 있는 돈이 한 30조 위안.
이게 1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중국 작년 GDP가 121조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에 해당되는 30조 위안에 대한 돈이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관건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간 투자는 결국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중국 전체 뭐 기업 수에서 한 92.8%가 이제 우리가 민영 중소기업, 민영 기업들입니다. 한 4,900만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영 경제가 뭐 GDP의 60% 이상, 그다음에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한 뭐 80% 이상, 그다음에 중국 세수의 한 55% 이상.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민간 투자도 지금 이렇게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리창 총리가 이 플랫폼 기업들 불러가지고 우리 알리바바나 텐센트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중국의 수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실업률의 가장 핵심 부분에 많은 부분 역할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완화하는 의도를 준비를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던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제가 볼 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틈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이런 부양책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먹혀갈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완전 회복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내년에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부터 해서 시작되는 이 경기 둔화는 근데 급격한 둔화가 아니라 둔화는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아니다는 말씀이시고요. 당면에서 지금 터진 문제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네. 헝다이에서 이번에 이제 컨츄리 가든 비구입 위안이라는 건데요. 이 문제가 또 터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늘 좀 정확하게 지금 일단 헝다하고 비교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비구이안은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을 잘 듣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레드라인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헝다는 말을 잘 안 듣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망 개념하고. 근데 비구이안은 정말 이 정부가 했던 레드라인을 다 지켰고, 뭐 부채율이라든지 유동비용, 현금 자산 비용 다 지켰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더니 일단 비교에는 왜 이런 문제 생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자기도 이렇게 오랜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위축될 줄 몰랐겠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3년 동안 이렇게 할 줄은 몰랐을 거란 좀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었던 아파트가 대부분 다 3선, 4선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법을 이야기할 때도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전체가 3, 4선 도시가 좀 매우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비교하는 문제는 저는 100% 말씀드리지만 디폴트 안 갑니다. 정부가 분명히 케어를 합니다. 네. 말을 잘 듣는 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비교안이 문제가 됐을 때 누가 가장 돈을 벌었냐면 JP 모건이거든요. 주관사가 JP 모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상장할 때 홍콩에 상장할 때 한 13 홍콩 달러였습니다. 지금 어디 보니까 0.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JP 모건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비교안이 다 이게 디폴트 갈 거로만 매치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공부를 하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JP 모건인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비교안이 안 좋다. 그러고 나서 JP 모건이 한 떨어졌을 때 한 2억 주 정도, 1억 9천만 주 이상을 JP 모건이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또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제일 번 것은 비교안인데 JP 모건인데. 네, JP 모건.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그다음에 올해 4월달에 그 홍콩 증권거래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적표를 보면 매우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출해 나간 그 퍼센테이지가 한 10% 조금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비교안 자체가 중국 전체 시장 매출에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6% 미만,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안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게 도민으로 가지 않는다. 또한 지방 정부별로 차지하고 있는 3, 4선 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헝다 할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안도 헝다처럼 이 상하위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죠. 헝다가 4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고 비교안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착한 학생을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중국의 표면적으로만 보면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이게 이제 중국 전문가의 듣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박승찬 교수님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이제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걸 계속 거론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부채라고 하는 거는 중국도 이 각 그 지방자치 정부들의 부채가 많은 건가요? 부채에 대한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경제 부채가 위험하다. 사실 미국도 위험한데. 미국도 부채 엄청 많은데, 그죠? 중국의 부채 문제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이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네네. 그죠? 일단은 중국의 부채 이야기하면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중국 국영기업 부채였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부채가 네. 많다. 예. 정부보다는 뭐 기업, 가계보다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가장 이슈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이게 이 정부 부채,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특히 이제 지방정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데이터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부채의 핵심은 지금 그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방 정부의 부채인데요. 지방 정부의 부채가 지금 중국 관련 통계에 하면 38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7천조 정도 되는데 합쳤을 때.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중국 전체가 이제 뭐 그렇게 뭐 지방 정부가 이제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2022년 부채 비율 상위 10대 중국 지방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서부 지역 조금 GDP가 낮은 규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통 한 GDP 대비 한 60% 부채 비율 60% 이상 되면 좀 약간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청해성, 귀지성, 우리 길림성 아시지 않습니까? 예. 길림성도 위험합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천진 같은 경우 직하십니다. 홍콩, 그 베이징 옆에 있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4.3%죠. 청해성, 귀지성. 그러니까 요는 지금 한 10대 정도 해당 지방 정부가 지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이미 특별 융자 채권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방 정부가 저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부분들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과 또 연결되는데요. 지방 정부의 재정에 심한 곳은 지금 저기에 보시는 대부분 지방 정부는 지방 재정의 한 60%, 70% 정도가 바로 토지 보상금에서 나옵니다. 토지 보상금,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택이 안 팔리죠. 디벨로퍼, 부동산 건설업체가 돈을 이제 토지를 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못 주고 있는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보시는 중국 전체에서 저 기업들 뭐 천진 정도를 빼고는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시한폭탄이 되고 중국이 전체 위기로 간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로는 보더라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슈가 터짐으로써 계속 뉴스는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중국 경제를 흔드는 시한폭탄으로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이징이나 뭐 광동, 상하이, 장수성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지방 정부 부채가 한 20% 조금 미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이 10개 정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지금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아하거나 좀 우려되는 거는 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안 나오지? 미국은 봄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거 물론 이제 결이 다릅니다만 이런 거 있을 때 뭐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나서 가지고 뭐 며칠 사이에 막 자산 정리해 버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확실한 부양책이 안 나온다. 맞습니다. 이게 없는 거냐 안 내놓는 거냐. 이게 지금 조금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별로 없는 것들이죠. 일단은 지금 부양책이라는 게 지금 부양책의 방향은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지방 정부 부채는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 지금 뭐 특히 아까 말씀 민간 투자나 소비 부양 이게 지금 관건인데 이걸 위한 정책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뭐 이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으로서 낙수 효과가 큰 이제 뭐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한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제품, 가구,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돈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앞에서 봤던 그런 지방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큰 성들 부분에서는 지금 다른 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허난성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지난 6월까지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7월달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정치회의 이후에 소비를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함으로써 지방 정부에서 그 6월달 끝난 거 12월달로 더 추가적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한다든가 혹은 뭐 자동차, 부동산 샀을 때 지원금 저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정책들이.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아마도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 지금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년들이 중국 소비를 이끌어 나갔다면 지금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체로 지금 올라올 때까지 청년 실업률이 조금은 이제 취업률이 올라올 때까지 이제 아마 중국 정부는 이 하침 시장이라고 하는 하침 시장이라는 게 이제 중국 3선 이하 도시, 뭐 농촌 그러니까 이런 도시 인구가 한 9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비의 파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전자제품 판매량에서 2021년도를 좀 보면 한 31% 정도가 이 하침 시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키우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고, 뭐 유동성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뭐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그다음에 지금 이제 5년물 같은 주택 부동산 5년물 LPR 같은 건 아직까지 이제 동결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준율 금리나 여전히 좀 시간차를 두고 저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부분에서 확 뭐 지금 눈에 띄는 것들 뭐 어제도 지금 새로운 정책이 하나 또 나왔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근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거중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변함이 없대. 계속 근데 뭐 시장을 키워야 되고 주택을 계속 계속 매매를 이루어지게 수요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아마 하반기에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이 경기 불황이 저 이제 한국에서는 그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해결도 이제 중국은 만만디 스타일로 간다, 그죠? 하루 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런 중국의 불황이 결국 국내 경기 기업들의 영향을 분명히 주죠.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엮여가는지 그 부분 좀 분석해 주세요. 중국 성장 둔화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죠. 중국 수요가 지금 감소를 하니까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면 수입이 감소하겠죠. 수입이 감소하면 당연히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가 가행될 것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도 감소할 것이고 당연히 글로벌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은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만약에 진짜 저는 이제 이게 둔화는 되겠지만 지금 이런 여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급격한 그런 정말 중국을 데이터를 가지고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둔화가 좀 더 장기화됐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글로벌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을 포함해서 중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한 중간에서 이제 좀 직격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처럼 한중 관계를 놔두면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한미일 동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오커스라든지 뭐 쿼드라든지 이런 것보다 한미일 동맹을 제일 좀 걱정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때문에 근데 그것은 미국은 더 잘 알죠. 그래서 더 지금 묶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에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중요한 또 변수로서 나타나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 자세히 분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되면서 국내 뭐 수비주나 이런 것들 움직이고 관심이 많은데 잘 될까요? 아니면 좀 제한적일까?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잠시 들어왔을 때 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국만 푼 건 아니죠. 일본, 미국 다 풀었습니다. 78개국 풀었는데 우리 국내 영향 있죠. 분명히 지금 중국이 이제 좀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30조 위원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시간차를 내년 한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단체 강화론에서 우리 소비가 촉진되는 부분의 효과는 조금 점진적인 좀
좀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뭐 이게 단체 강의 푼 것도 사실 두 가지죠. 정치 외교적인 측면, 뭐 한미일 부분에서 한국이 제일 연결고가 좀 약하니까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자기들도 서비스 무역, 경제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뭐 화장품이나 여러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소비가 좀 심리 좀 회복되는 내년 초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게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슈 진단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론의 실체 그리고 전망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